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죠? 특히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학원물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어요? 좀비가 학교를 덮치는 드라마잖아요. 이게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 1위까지 했었죠. 또 약한 영웅이라고 학교 폭력에 맞서는 모범생 이야기인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본 셈인데요. 이런 학원물 보면 이런 장면 꼭 나오죠. 똑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고 시험때가 되면 다들 예민해지고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면서 한국 학교는 진짜 저럴까? 궁금하셨던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그 답을 다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게 벌써 15년도 더 전이라 제 학창 시절이랑은 또 요즘 학교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다니던 옛날 한국 고등학교랑 또 요즘 한국 고등학교 어떤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또 비교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외국인이 깜짝 놀라는 K고등학교, 급식부터 교복, 야자,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고3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등교해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한국 고등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3년을 마치면 고등학교에 가요. 고등학교도 똑같이 3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냐에 따라 분위기가 꽤 달라요. 대부분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데요. 여기에선 수능에 나오는 과목을 두루두루 공부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등등이요. 그런데 외국어를 깊게 공부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줄여서 외고도 있고요. 그림이나 음악을 하는 예술고등학교처럼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요. 요리나 디자인 같은 실제 업무를 배워서 졸업하고 나면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학생만 다니는 남고, 여학생만 다니는 여고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한국 고등학생 브이로그를 볼 때요. 저 학교는 내가 그동안 본 거랑 좀 다른데 싶을 수도 있어요. 학교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의 하루를 따라가 볼게요. 아침에 등교하면 보통 1교시가 9시쯤 시작해요. 그리고 한 수업은 50분 동안 합니다. 쉬는 시간은 10분, 10분씩 쉬어요. 이걸 7교시까지 해요.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은 1시간쯤 되고요. 그러니까 50분 집중하고 10분 숨 돌리고 중간에 밥 한 번 먹고 다시 수업하고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변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문과냐, 이과냐 이런 걸 정했거든요. 문과는 국어 혹은 사회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요. 이과는 수학 혹은 과학 쪽을 더 위주로 공부하는 트랙이에요. 문과, 이과 한 번 정하면 거기에 딱 맞는 시간표를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전공도 그런 계열로 고르게 되죠. 근데 요즘은요, 이 문과, 이과라는 구분 자체가 없어졌어요. 고교 학점제라는 게 있는데요. 1학년 때는 다 같이 기본 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자기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을 직접 골라 들어요. 마치 대학생처럼 시간표를 스스로 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선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너 문과였어, 이과였어? 라고 묻는 게 자연스러운데 요즘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사실 오늘 이야기의 큰 흐름과도 연결되는데요. 옛날 한국 학교가 우리는 다 같이 똑같아야 해 였다면 요즘은 개인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길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학교에 왔으니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점심, 급식입니다. 한국 학교에서는요, 점심을 학교에서 다 같이 먹어요. 도시락을 싸오는 게 아니라요, 급식실에 가서 급식실에서 나눠주는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보통 밥, 국, 그리고 반찬 서너 가지, 그 중에 김치가 꼭 껴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후식으로 뭐 요거트나 과일, 빵, 가끔은 아이스크림도 나와요. 케이크도 나오고요. 저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일 생각에 많이 남는 게 급식이에요. 막 맛이나 뭐 식단, 메뉴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요. 급식 시간을 기다리던 순간만큼은 아직도 정말 생생해요. 4교시 수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이면 다들 벌써부터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리고요. 저희 학교는 식당에 가서 먹어야 했는데 제 교실이 그 식당하고 좀 멀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급식 시간이 딱 되면 복도를 뛰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진풍경입니다. 다들 전력 질주를 해서 밥을 제일 빨리 먹으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4교시에 한 5분 일찍 끝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진짜 최고였어요. 빨리 가야 사람들이 없을 때 쾌적하게, 편하게 먹고 나머지 점심시간 동안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요. 아무튼 이 K 급식이 요즘 외국에서 진짜 화제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틱톡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 학교에서 일하는 어떤 영국인 선생님이 덮밥에 미역국, 샐러드, 과일까지 나온 급식을 틱톡에 올린 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 외국 음식 유튜버도 세계 수십 개국 급식을 비교하는 영상에서 한국을 최고 등급으로 뽑았는데요. 그 영상의 조회수도 수천만 회가 나왔어요. 게다가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요. 영국에서는 아이들 비만 문제 때문에 몇 년 뒤부터 급식에서 튀김류가 금지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영국 언론이 한국 급식 좀 봐라 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꼭 집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급식 수준이 워낙 높아서 영국이 아무리 개편해도 따라가기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선생님이 한 인터뷰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 급식은 봉지에 든 음식을 쟁반에 올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그런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정성과 준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심지어 특별한 날에는 랍스타가 나오기도 한다면서 놀라워했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한국 학교에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학생들의 영양을 생각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또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식단을 짜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주는 밥이 아니라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밥인 거죠. 그리고 한 영양사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 와중에 좋은 식재료를 쓰려고 노력해서 심지어 급식에 캐비어까지 나오게 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외국에도 영양 전문가가 있는 학교가 있지만 한국처럼 학교 급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상급식, 급식비를 안 내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서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료로 급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비율도 높겠죠. 이용률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급식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잔반 없애기 캠페인인데요. 잔반은 먹고 남긴 반찬 혹은 음식을 말해요. 받은 만큼 다 먹자, 남기지 말자. 왜요? 환경도 생각하고 또 음식의 소중함도 배워야 하니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찬 투정이 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더더욱 입맛이 애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나 치킨이 나오면 신나서 그것만 많이 먹고
야채 나오면 깨작깨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였는지 몰라요. 어른이 되니까 매일매일 점심 메뉴 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영양까지 딱 맞춰서 골고루, 그것도 메뉴도 매일매일 다르게 차려주는 밥이라니. 지금이면 진짜 감사하죠. 아, 참, 급식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한국 드라마 보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우르르 어디로 뛰어가죠? 바로 매점입니다. 매점은 학교 안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빵이나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걸 팔아요. 특히 약간 출출할 무렵인 3교시가 끝나는 종이 울리면 빵이나 간식을 사려고 이번에도 전력 질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지키는 매점 대신 무인 자판기나 무인 매점으로 바뀐 데도 많다고 하네요. 저는 맨날 매점에 가면 한 종류의 빵만 먹었는데요. 매점 아저씨가 계셨어요. 저 때는. 그래서 매점 아저씨가 그걸 기억하시고 제가 딱 들어오면 아, 뭐뭐 하면서 제 이름 대신 빵 이름을 외치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억도 이제는 없네요. 자, 밥을 먹었으니 이제 입은 옷을 볼까요? 바로 교복이죠. 여러분이 본 학원물 드라마에 나오는 그 교복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교복을 안 입는 나라도 많죠? 여러분 나라에선 어때요? 알려주세요. 사실 한국에서도 과거 한때는 교복 없이 사복으로 등교하던 세대가 있었다고 해요. 80년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교복을 입는 것으로 바뀌게 됐고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안 입는 것 같고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입어요. 한국 교복하면 제일 흔하게 떠오르는 건 정장 느낌이죠. 와이셔츠나 블라우스에 넥타이나 리본을 매고 바지나 치마를 입죠. 그리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교복도 계절별로 나뉜답니다. 여름에 입는 하복, 겨울에 입는 동복, 옷장에 교복이 최소한 2벌씩은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교복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장 규칙이죠.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계절에 맞는 교복을 규격대로 단정하게 입어야 해요. 그리고 치마를 줄이거나 바지 통을 좁히는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이런 거는 왜 있냐면 규칙이 만약에 있으면 그걸 살짝 비껴가고 싶은 게 학생 마음이잖아요. 한국 학생들 중에서 사복으로 자기의 개성을 못 뽐내니까 교복이라도 좀 바꿔서 수선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개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치마는 좀 더 짧게, 바지는 조금 더 슬림하게요. 이렇게 줄여 입는 친구들을 저는 진짜 많이 봤는데요. 물론 안 되는 거죠. 선생님들은 이런 학생들을 단속하고요. 그래서 보면 뭔가 그런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끝나지 않는 숨바꼭질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교복 위에 패딩이나 코트를 못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교복만 입고 등교해야 해서 그때는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겨울에는 교복 위에 사복 패딩이나 코트는 자유롭게 껴입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슬리퍼나 크록스 그리고 굽 높은 신발 같은 건 안전 문제도 있지만 학생답지 않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풍경조차도 학교마다 참 다른 게 교복 자체가 옛날처럼 딱 달라붙는 정장 형태가 아니라 편안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몰래 줄여서 입을 이유도 없고 보다 더 편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외국 분들이 한국의 고등학생 문화를 떠올리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건데요. 한국 학생들은 진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 네, 솔직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요즘은 다릅니다. 먼저 요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요. 학원이나 독서실로 갑니다. 혹은 스카라고 해서 스터디 카페도 자주 가고요. 한국에서 사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학원 같은 거요. 사교육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해마다 역대 최고를 갈아치울 정도래요. 대부분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학원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끝 집 요게 아니라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그런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혼자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서 자습을 하기도 해요.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야간 자율 학습. 왜냐면 밤에 하니까요. 그리고 줄여서 야자라고 합니다. 야자. 또 아예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기숙사 규율에 맞춰서 밤 늦게까지 더 힘들게 공부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야자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 야자가 자가 자율이잖아요. 하지만 자율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원하는 사람만 밤에 스스로 공부하세요지만 사실상 강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제 생각에도 거의 전교생이 다 남아야 하는 학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등교해서 아침부터 이제 수업을 듣죠. 그리고 그 전교생이 모두 야자실에 모여서 밤 10시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한다고요. 진짜 어떻게 그 시절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수업이 끝나면 조금 있다가 저녁 급식, 즉 석식 시간이 되거든요. 석식을 먹고 나서 다시 야자실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가 한 7시 무렵이에요. 너무 졸린 거예요. 막 밥을 먹고 이제 조용한 야자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잠을 참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꾸벅꾸벅 졸다가 감독 선생님께 등짝을 맞거나 혼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아파. 오늘은 야자를 하기 싫어. 이런 날도 저 오늘 야자 안 하겠습니다. 빠지겠다고 말하는 게 진짜 어려웠고요.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야 하는 게 그냥 기본값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놀랄 것 같아요. 특히 왜 옛날에는 다 같이 무조건 남아야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원하는 사람만 알아서 하는 게 사실은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학교가 얼마나 빡셌는지 하나 더 떠오르는데요. 바로 체벌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하려고 때리는 그런 체벌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졸면 등짝을 맞거나 숙제를 안 해오면 손바닥을 맞거나요. 저도 지각했을 때 손바닥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마다 개인 회초리를 다 들고 다니셨고요. 이걸 이른바 사랑의 매라고 불렀어요. 사랑의 매. 사실 때리는 건데 사랑이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저 포함 모두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엔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섭고 엄한 선생님을 부르는 말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맞아야 하나 싶을 만큼 엄한 선생님도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들으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때는 진짜 심하게 맞았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들으면 그렇게까지? 라고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중간 과도기 세대였던 거죠. 근데 이게 여러 문제도 있고 말도 많아서 요즘은 체벌이 아예 없어졌어요. 법으로도 금지됐고요. 그래서 제일 달라진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는 이제 아니라는 거. 요즘 그랬다간 정말 큰일 나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바로 개근입니다. 개근은 학교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3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면 졸업식 날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엄청 자랑스러운 상이었대요. 진짜 아프거나 날씨가 춥거나 해도 무조건 학교에 갔다는 증거잖아요.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하는 그런 상징이고요.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해도 부모님께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좀 강한 세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개근하는 학생이 거의 없대요. 전교에 몇 명뿐일 정도로요. 그리고 요즘은 아프거나 가족 여행을 가면 체험학습이라고 신청서를 내고 학교를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석을 예전만큼 큰일로 안 봅니다. 아무튼 무조건 매일 다 같이 해서 필요하면 자기 마음대로 쉬어도 되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자, 다시 야자나 학원으로 돌아와서 야자든 학원이든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 그 끝판왕인 고3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3,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한국에서 고3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학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고3 단어만 들어도 다들 어떤 시기일지 짐작하고 알아서 조심해주는 때이거든요. 고3이 되면 온 가족이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기 전 마지막 시기니까 그 1년 동안은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서 최대한 예민해지지 않게 도와주고 또 공부할 환경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친척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머, 고3이라며 힘들겠다 하고 집에서는 TV도 작게 틀고요. 심지어 아랫집에 고3이 있다고 윗집에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대요. 왜 이럴까요? 바로 고3 끝에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인데요. 대학에 가기 위해 보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재시험이 없어요. 1년에 한 번뿐이라서 예를 들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다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를 재수라고 해요. 근데 외국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한 시험에 목을 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그냥 시험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하나의 너무 중요한 관문처럼 여겨진 거예요. 물론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꼭 대학에 안 가도 된다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좀 전통적인 부모님 세대라면 여전히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길 기대하시고요. 이렇게 사회 전체가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엄청난 경쟁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3은 진짜 심란한 시기예요. 심란하다는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복잡하다는 뜻이죠. 고3 학생들은 1년 내내 이 상태로 삽니다. 점수를 정말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공부하고 시험에 익숙해지려고 기출문제를 풀고요. 저도 고3 때를 생각하면 자투리 시간을 진짜 열심히 활용했던 것 같아요. 자투리 시간은 이렇게 잠깐 남는 짧은 시간을 말하는데요. 뭐 버스를 탈 때 그러면 잠깐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영어를 외우고 또 밥 먹으면서 인터넷 강의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수능 전에 연습 삼아 보는 전국 시험을 모의평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3 첫 시험인 3월 모평 성적이 그대로 수능 점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에 모의평가를 보면 그 사이에 어떤 평가를 보더라도 3월에 봤던 점수가 그대로 수능 점수가 된다는 말인데요. 물론 진짜는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고3 시작부터 절대 방심하지 말고 긴장 유지해라는 일종의 경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3끼리 수능 전에 대학 합격 기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예전엔 엿이나 찹쌀떡을 줬습니다. 그 질감을 생각해 보시면 의미를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니까 시험에 딱 붙어라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지망하는 대학에 총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총장 사진을 넣은 포토카드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기도 한대요. 총장 포카.
그런데 한국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설레는 순간도 진짜거든요. 저는 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학교 생활을 비교했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파티 문화였어요. 미국 고등학교에는 프롬 파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막 프롬에 같이 갈 파트너가 없으면 우울해하고 그런 장면을 볼 때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건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런 무도회 문화는 아예 없거든요.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체육대회랑 수학여행인데요. 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 봄이나 가을에 운동장에서 밤별로 축구, 피구, 이어달리기 같은 걸 해요. 평소에 공부에 정말 지친 학생들이 유일하게 신나게 노는 날이랄까요? 그리고 반티라고 해서 밤마다 똑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응원하기도 하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단체로 며칠 동안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저는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진짜 묘미는 여행지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밤에 숙소에서 친구들끼리 막 밤새 수다 떠는 거였어요.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튼 친구랑 말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앉자니 하면서 이렇게 순찰을 도시거든요. 그러면 불 끄고 자는 척하다가 또 발소리가 사라지면 친구랑 막 킥킥대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단체 행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래요. 이게 좀 씁쓸한 변화인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해지면서 강제로 다 같이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약해졌고요. 아이들의 수 자체도 줄었어요. 그래서 한 반, 한 학교의 규모도 작아졌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다 같이 하는 단체 활동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사라지는 추세래요. 대신 요즘 고등학생들은 학교 안보다 온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논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요즘은 친구를 새로 사귀면 전화번호보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부터 교환한대요. 서로 인스타 스토리를 공유해주는 스공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쉬는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서 틱톡이나 릴스, 챌린지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사라진 것도 있어요. 코인 노래방입니다.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우르르 코너에 놀러 가기도 하고요. 또 롯데월드 가기 같은 것은 여전히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제 때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같은 학교 안에서 하는 단체 행사가 큰 이벤트였는데 요즘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 밖에서 온라인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의 졸업사진 혹시 보셨나요? 아마 인기 있는 아이돌의 졸업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고등학교 문화 중에 외국인들이 진짜 신기해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졸업사진은 그냥 단정하게 찍는 사진이잖아요. 이건 아마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교복 입고 딱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졸업 앨범에 들어가는 그런 공식 사진 느낌으로 찍죠. 개인 사진이든 단체 사진이든 단정하게 입고 차렷 자세로 찍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끼리 콘셉트를 정해서 코스프레를 하고 찍기 시작한 학교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 장면을 패러디하기도 하고요. 그 해 유행한 밈이나 캐릭터를 따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은 아예 하나의 세계관처럼 맞춰서 소품까지 직접 준비해서 찍는데요. 그래서 졸업사진 촬영 날이 거의 작은 축제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이 문화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졸업사진은 방송에 나올 만큼 유명해요. 그해 유행한 드라마, 연예인, 광고, 인터넷 밈, 심지어 사회 이슈까지 다 패러디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해 유행을 알고 싶으면 의정부 고등학교의 졸업사진을 보면 된다라고 하기도 해요. 졸업사진을 보라니 신기하죠?
분장도 정말 디테일하고요. 학생들이 표정 연기도 하고 막 그 소품도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물론 가끔 패러디가 너무 과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끼리 졸업사진을 찍고 나면 추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 스트레스도 많고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졸업사진 찍는 날만큼은 다 같이 장난치고 웃으면서 아, 우리 이제 곧 졸업하는구나 하는 기분을 남길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또 몇 년 뒤에 다시 펼쳐보면 그때의 유행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오늘 한국 고등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고등학교는 추억 보정이 세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추억 보정이 뭐냐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실제보다 더 좋게 기억되는 거죠. 분명 학생일 때는 힘들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시험 스트레스도 심하고 저는 야자 때문에 밤 늦게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고3 때는 세상이 수능 하나만 중심으로 도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 시절을 버텨내고 나면 결국엔 친구들이랑 웃었던 기억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더더욱 끈끈해지는 것도 같고요. 지금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급식실까지 달려가는 거 기억나? 야, 너 뭐 급식 먹고 또 매점 가서 군것질 하던 거 기억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이야기했듯이 요즘 학생들은 또 옛날과는 다른, 저희 때랑 다른 방식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요즘은 다 같이, 다 똑같이가 아니라 각자의 색깔을 더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단체로 남아야만 했던 야자 대신 뭐 각자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무조건 입어야 했던 불편한 교복 대신에 편한 생활복으로 또 정해진 시간표 대신에 골라 듣는 수업으로요. 단체 문화는 약해지고 그만큼 개인이 더 존중받는 거니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었지만 뭐 릴스를 만드는 것처럼 친구들이랑 추억을 남기는 건 여전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K-드라마 학원물을 보신다면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저건 좀 옛날 모습이겠구나. 저건 요즘 모습이겠구나 하고요. 여러분 나라의 고등학교는 어떤가요? 한국이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오늘은 한국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야기 중에 오늘도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 2가지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끈끈하다. 여러분 끈적끈적하다라는 말 알아요? 그것보다 더 끈기가 많고 찰싹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본드, 꿀 혹은 풀처럼 들러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쓰면 정말 친밀할 때 씁니다. 정으로 딱 단단하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끈끈하다고 했잖아요. 힘든 시절을 같이 버텨서 정이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 팀은 진짜 끈끈해. 가족처럼 끈끈한 사이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사람을 동물에 빗대는 방법인데요. 오늘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왔죠. 사실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동물에 빗대서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 정말 많아요. 몇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호랑이 같다. 호랑이는 무섭고 위험 있죠. 그래서 무섭고 엄한 사람한테 씁니다. 주로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해요. 호랑이 같은 선생님. 여우 같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우가 꾀가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얕거나 영리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한테 씁니다. 반대로 곰 같다. 곰은 좀 둔하고 미련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한테 써요. 재미있는 건 여우 같다랑 곰 같다를 자주 짝지어 씁니다. 쟤는 여우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곰 같아?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더, 청개구리 같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요.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늘 반대로만 하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청개구리 같다라고 하면 시키는 것마다 일부러 반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애는 완전 청개구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한테도 딱이죠? 여러분 주변에 호랑이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청개구리 같은 사람 있나요?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점심을 어떻게 먹어요? 교복은 입나요? 아니면 사복을 입나요?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은 어떤 게 있나요? 혹시 K-드라마 학원물을 보면서 한국 학교 진짜 저럴까? 궁금하셨던 분, 오늘 답이 좀 됐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나라의 학창시절 이야기,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